민주당 내부에서 이낙연 대표 퇴진 주장이 불거져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논의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국면 전환 시도는 무산되고 이 대표의 리더십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다음 달 말 코로나 백신 접종을 위해 의료인과 고령층 등 우선 접종자 명단 파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국 교회와 연수회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이어지면서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한 달 가까이 영업이 중단된 헬스장에 정부가 2주 더 집합 금지를 내리자 헬스장 300여 곳이 정부 방역 조치에 반발해 개장했습니다. 주가가 3,000선에 바짝 다가섰고 비트코인은 역대 최고가로 4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추가 상승 기대와 과열 우려가 엇갈립니다. 양부모에게 학대를 당해 숨진 16개월 정인양 사건을 두고 초기 대응에 미흡했던 경찰에 대한 비판이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좋은 검찰 인사를 하겠다며 검찰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교통방송 TBS의 유튜브 구독장려 일합시다 캠페인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발당했습니다. 숫자 1을 파란색으로 처리해 특정 정당의 기호를 강조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주말을 지나면서 다시 1,000명 넘게 나왔습니다.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완만하게 지나고 있다고 하는 방역당국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요양시설과 종교시설의 집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교정시설에서도 감염자가 늘었습니다.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우리나라도 다음 달 말부터는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방역당국은 의료진과 집단시설의 노인 등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을 시작한다는 계획으로 사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오늘 첫 소식 보도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금년 1분기 2월부터 우선 접종 권장 대상자를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접종을 진행하고 우선 접종 대상자는 최근 집단 감염이 잇따르고 있는 요양시설의 고령층 입소자와 의료진 등입니다. 정부는 이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종은 각 병원과 시설을 방문해서 한다는 계획입니다. 접종 대상자와 접종 기간, 이상 반응 관리 체계 등의 구체적인 접종 계획은 이달 안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심사에도 착수해 40일 안에 품목 허가를 승인할 방침입니다. 품질 자료에 대하여 먼저 심사를 착수해서 허가 심사 기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영국과 브라질에서 수행한 임상 1상에서 3상 자료를 심사한 뒤에는 본사 제품과 국내 기업이 위탁 생산한 백신의 품질까지 비교할 계획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명 항원 유전자를 침팬지 아데노바이러스 주형에 넣은 벡터 백신입니다. 영국에서 첫 접종이 시작됐는데 국내 승인에 앞서 한 달 이상 효과와 부작용 발생 상황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에 이어 2분기에는 얀센, 3분기에는 화이자 접종이 이뤄지게 됩니다. TV조선 박상준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버티는 것도 버겁습니다. 전국에서 잇따르는 교회 관련 집단 감염이 일단 심상치 않습니다. 선교 캠프인 경북 상주의 열방센터 관련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퍼지며 확진자가 370여 명으로 늘었고 수원의 교회 연수원을 다녀간 교인, 가족, 지인 34명도 집단 감염됐습니다. 오랜 기간 대면 행사를 하지 못한 종교시설의 코로나 필요성이 커지면서 또다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구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흘 만에 34명의 확진자가 나온 수원의 한 교회 연수원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연수회를 다녀간 가족과 그 지인들까지 감염됐습니다. 이 교회 연수원 관련 확진자는 수원뿐 아니라 충남 아산과 강원 등지에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리무중이던 연수 참석 인원이 뒤늦게 파악됐지만 지역을 넘어선 N차 감염은 벌써 진행 중입니다. 검사 대상자는 교회만 보면 37명이었습니다. 여기에 계속 검사 중이죠. 경북 상주의 선교 캠프인 열방센터발 감염 확산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영남뿐만 아니라 호남, 충청권 등 전국 곳곳에서 37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열방센터 방문자는 1,600명으로 추정되지만 역학조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참석하지 않다. 대부분 갔다 온 사람이 친한 사이는 없어요. 일부 지자체는 열방센터 방문자에게 검체 검사를 받으라며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진단검사 받도록 행정명령을 했어요. 나중에 밝혀지면 이제 저희들이 그 손해배상 청구해야죠. 교회 연수시설을 통한 조용한 전파가 지역 감염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전국 교정시설의 누적 코로나 확진자 수도 1,116명으로 늘었습니다.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늘어난 데 대해서 수용자나 출소자들은 허술한 교도 행정이 원인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교도소의 경우에 면 마스크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아서 남이 버린 마스크를 주워 쓰기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최민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주시 내남면에 있는 경주교도소. 지난해 11월 30일 이곳을 출소한 A씨는 방역 마스크는 구경도 못 해봤다고 주장했습니다. KF라는 게 아예 품목이 없었어요. 그 마스크를 하나 사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뭐 방에서도 끼고 있고 또 뭐 운동할 때도 땀 질질 흘리고 거기에 땀 다 묻은 상태로 또 끼고 있고. 면 마스크도 일주일에 딱 한 장만 살 수 있었는데 돈이 없는 수용자는 남이 버린 면 마스크를 빨아서 썼다고 했습니다. 아예 지급을 안 해주니까 돈이 없는 재소자들 있잖아요. 남이 쓰다 버린 걸 주워서 썼어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교정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11월 25일부터 KF 마스크 구매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동부구치소 5차 전수조사에서 6명이 추가 확진됐고 누적 확진자는 1,090명으로 늘었습니다. 당초 전체 수용자는 2,419명이었습니다. 수용 인원 10명 중 4명 넘게 코로나에 걸린 셈인데 법무부는 내일 6번째 전수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대중교통도 뚫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택시회사에서 운전기사를 비롯해 직원 1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운전기사 8명이 손님 191명을 태운 것으로 확인됐는데 방역 수칙을 지켰다고는 합니다만 택시발 N차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서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택시들이 운행을 멈추고 줄지어 서 있습니다. 굳게 닫힌 사무실 문 앞엔 영업 중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이 회사 소속 운전기사 8명 등 1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운영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직원 137명을 상대로 전수조사한 결과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택시회사 전체에 2주간 자가격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법인택시 지금 저 기사들 다 아무도 안 나오고 이거 다 제 친한 차고로 다 가져갈 거예요. 사무실 자체를 못 쓰는데. 확진된 택시기사 8명이 태운 승객은 파악된 인원만 191명. 우선 카드 결제 승객을 대상으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금을 낸 승객은 26명이라는 것만 파악했을 뿐 신원과 소재 파악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히터를 켜고 밀폐된 상태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N차 감염 가능성까지 우려됩니다. 좀 걱정은 되죠. 아무래도 택시 안이 밀폐돼 있고 접촉을 직접 안 한다고 해도 좁은 공간이니까. 서울시는 전체 택시기사 7만 5천 명에 대한 전수검사도 8일까지 마칠 계획입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폐쇄됐던 스키장들이 오늘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야간 스키를 금지하는 등 조건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스키장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집합 금지가 2주 더 연장된 헬스장 등 실내 체육업계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300여 헬스장이 항의성 개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복을 입은 직원이 대여용 스키용품을 소독합니다. 전국의 스키장은 오늘 폐쇄 열흘 만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전면 개장이 아니라 스키장 내 매점과 셔틀버스 운영 중단 등 조건이 달렸습니다. 스키장 이용객은 3분의 1로 제한하고 밤 9시 이후에는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제한적인 운영이지만 스키장 주변 상권은 한숨 돌린 분위기입니다. 일단 제일 큰 거는 영업을 여지껏 못했던 거에 대한 손실에 대한 거에 그나마 영업을 할 수 있다라는 그냥. 하지만 집합 금지가 2주 더 연장된 헬스장 등의 반발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부산 등 헬스장 300여 곳은 하위성 개장 시위에 나섰습니다. 과태료 300만 원을 내더라도 문을 열겠다면서 태권도장 등과 형평성을 잃은 조치라고 반발했습니다. 과태료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 지금 생존권이 걸려 있고 영업권이 걸려 있고. 헬스장 단체는 내일 서울에서 죄수복과 감옥을 형성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지난달 한 실내체육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는 다음 주 300여 명의 업주들이 더 참가할 것으로 예상돼 소송 규모가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헬스장 운영자들이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보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비슷한 조건인데 왜 다른 업종은 영업을 허용해주고 우리만 못하게 하냐는 형평성에 대한 불만입니다. 이런 주장은 타당한지 또 정부 기준의 논란의 소지는 없는지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헬스업계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운동 시 마스크 착용 역시 필수 의무화하고 있다. 이용 시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식당과 카페, 목욕탕 등 업종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자, 윤슬기 기자. 네. 마스크만 잘 쓴다면 사실 이분들 주장에도 일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 마스크를 쓰고 운동을 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죠. 또 마스크가 땀에 젖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면서 호흡이 거칠어지면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는데요. 방역당국도 오늘 이 마스크와 비말을 이유로 헬스장 영업을 계속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런데 마스크나 비말의 문제는 꼭 이런 비단 헬스장뿐만 아니라 다른 실내 업종 다 비슷할 텐데 영업을 허용하는 업종과 허용하지 않는 업종의 차이는 뭡니까? 네, 이 태권도와 이 발레 학원 등이 제한적으로 영업이 허용이 됐는데요. 헬스장과 달리 아동과 학생들이 많이 다녀 이 학원처럼 돌봄 기능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방역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예. 하지만 이들 시설 외에도 돌봄 기능이 가능할 수 있는 예를 들어 탁구장 등은 제외가 됐습니다. 당구장 업계도 이 기준에 불만이 큰데요. 당구는 땀도 안 나고 신체 접촉도 없는데 왜 헬스장처럼 영업을 못하게 하냐는 거죠. 예, 그런 반론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사실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이런 기준을, 객관적인 기준을 만드는 건 어려울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렇게 비판받는 이유는 뭘까요? 네, 물론 이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한계는 있습니다. 하지만 PC방을 고위험 시설로 분류를 했다 제외하거나 스키장처럼 영업 중단 11일 만에 다시 문을 여는 모습들이 잇따른다면 정부가 신뢰를 받기 힘들 거란 우려가 큽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서 시간대나 밀집도나 해당 시설, 장소에서의 환자 발생 사례를 검토해 결정을 했으면은 왜 저기는 되는데 나는 안 되냐. 반발을 좀 최소화할 수 있지 않았을까. 예, 참 어려운 문제군요. 영업 제한이 그렇다면 반대로 이 지원을 좀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런데 지원을 실효성 있게 하는 것 역시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코로나 피해 업종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특정 업종만 집중적으로 지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전문가 얘기 들어보실까요? 융자 같은 거를 쉽게 받게 해주거나 소상공인 대출 같은 거를 저리로 사실은 다 국민의 세금인데 그 사람들을 먹여 살리겠다고 돈을 다 그쪽 좀 무리가 있죠. 예, 사실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또 안타깝다는 표현 외에는 달리 표현하기 어려운데 적어도 형평성 논란만큼은 일어나지 않도록 당국이 바짝 좀 신경을 써야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윤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새해 첫날 꺼냈다가 이틀 만에 뒤집은 전직 대통령 사면론이 예상을 뛰어넘는 후폭풍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조율 없이 이 문제를 꺼냈던 이낙연 대표에게 비난이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당 게시판에는 이 대표에게 사퇴하라는 요구를 넘어서 아예 당을 떠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한 최고위원은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된다면서 대표에게 직격탄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지지율 하락으로 고심하는 이 대표로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야당의 반격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그럼 최원희 기자가 여당 상황부터 먼저 전하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어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낙연 대표의 사면론에 제동을 건 뒤 열린 최고위원 회의.
회의 생중계 영상에 이낙연 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가 빗발칩니다. 당원 게시판에도 이 대표 재신임을 요구하거나 당을 나가달라는 글이 줄을 이었고 당 의원들에겐 사면을 막아달라는 지지자들의 문자 폭탄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낸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국민뿐입니다. 조급함을 절박함으로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친문 김성환 의원도 사면은 국민 통합이 아닌 정치 탄압을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 대표가 현명히 대처하리라 믿는다고 압박했습니다. 당원들의 반발이 아주 상당해요. 그래서 이 집토끼가 달아나게 생겼죠. 당의 한 관계자는 사면 제안 이후 이 대표 정체성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기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회의에선 사면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내에선 14년 전 이 대표가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대통령 사면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걸 거론하며 이율 배반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번 사면론의 당사자인 이명박, 박근혜 두 전 대통령 측에선 사면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결정하면 끝나는 일이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낙연 대표가 꺼내든 사면론이 당내 반발로 이틀 만에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국민의힘은 사면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사면을 가지고 장난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신 말씀에 대해서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에서 정무장관격인 특임 장관을 지냈습니다. 이전 대통령 측근이었던 이재호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당사자들의 반성을 전제로 한 데 대해 정치 보복을 해놓고 반성까지 하라는 거냐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거는 시정 잡범들이 하는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다 이 말이죠. 친박의 좌장으로 불렸던 서청원 전 의원도 반성문을 쓰라는 건 전례가 없는 아주 비도덕적인 요구라고 했고 이정현 전 의원도 지지율 반전을 위해 사면을 정치화하는 극악무도한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야권에선 사면권을 가진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성격이 그게 아니라 대통령에 주어진 헌법상의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직접 본인의 생각을 국민 앞에 밝히는 것이 정도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종인 위원장이 지난 연말 두 전직 대통령 과오를 사과하고 매듭을 지은 만큼 직접적으로 사면을 요구하는 언급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이렇게 일단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합니다만 이낙연 대표가 꺼낸 사면론은 결국 내년 대선으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중요한 정치적 카드입니다. 대선에 써야 하는데 이 대표가 너무 일찍 꺼냈다고 하는 것도 이런 맥락의 발언일 겁니다. 그런데 이낙연 대표는 이 중요한 카드를 왜 이렇게 성급하게 꺼냈을까 궁금하죠. 정치부 조정린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당내 반발의 강도가 상당히 센 걸 보면 당내 조율은 없었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이 대표가 사면론을 꺼낸 경위는 좀 취재가 되고 있습니까? 네, 오늘 이 대표 측을 취재해 봤는데요. 예. 이번 사면 논의는 이 대표가 상당히 오랜 기간 고민해온 제안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총리 시절부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떠나 우리 사회의 갈등을 봉합하는 차원에서 논의할 시기가 올 것이란 말을 간간히 해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도 당 지도부조차도 이제 설득하지 못하면서 이 대표가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것 같은데 예. 이 정도 반발을 예상을 못했던 건지 아니면 반발을 예상했는데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이것밖에 안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군요. 네, 문재인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동력으로 출발했다는 점에서 강성 친문 진영의 반발이 더 거셌던 측면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오늘 양양자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지적했듯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 대표가 조급한 마음에 사면론을 꺼냈다고 보는 기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내 여론을 설득하지 못할 정도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취약했다는 걸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결국 이 대표의 이번 사면론을 꺼낸 게 이제 대선 가도에서의 하나의 행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되면 이 대표의 대선 주자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최근 이 대표는 친문 지지층의 눈치를 보느라 자기만의 색채를 잃어 결국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던 터였습니다. 그렇죠. 이번 제안의 숨은 성격이 친문과의 차별화,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 등 당내 개혁 과제를 일단락 지은 뒤 중도로 포지셔닝하며 외연 확장에 나선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친문과 호남에서 이 사면에 대해 강한 반감을 보이고 있어서 이대로 사면 논의가 좌초되면 당내에서는 물론 차기 지도자로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낙연 대표로서는 1월 1일 그러니까 신년 첫날을 타이밍으로 잡은 듯한 것 같은데 너무 서둘렀다는 지적이 있어요. 예, 여권에선 특히 청와대가 화답하지 않은 부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가 나온 뒤에 이 문제를 풀었어야 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청와대가 이 대표의 주장에 답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친문 진영에서 이 시기를 문제 삼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시기로 보면 그렇습니다만 이 대표가 대단히 신중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문제를 대통령과 상의 없이 결행했다. 이것도 사실 믿어지지는 않습니다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평소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신경을 쓰는 이 대표의 이 스타일상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 문제를 청와대와 사전 조율 없이 꺼냈을 리가 없다는 말이 많습니다. 이 대표 측도 이 대통령의 짐을 덜어드려야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면서 지난 연말의 독대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통령의 의중을 살폈음을 시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을 살폈음을 시사했다. 자, 중요한 얘기인데, 자,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다시 이 사면 얘기를 당장은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그렇다면 사면 가능성도 완전히 사라졌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낙연 대표는 일단 이 사면 논란과 관련해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말한 뒤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오는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 이후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입장과 여론 추이 등을 살펴본 뒤 문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결국 문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 사면 결단을 내릴 것인지 결단을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전에 할 것인지 아니면 좀 묵혔다가 대선 전에 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군요. 예, 조정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한 고교생이 한밤중 폭설 속에 뺑소니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하필 차량 번호판이 눈에 가려져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경찰이 CCTV 17,000건을 뒤져서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폭설이 내린 지난달 31일 밤 전북 남원의 한 도로입니다. 승합차 한 대가 미끄러지더니 인도위 행인을 들이받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곧바로 달아납니다. 이 사고로 고교생 19살 비구는 영하 10도가 넘는 날씨 속에서 한동안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도로는 눈이 내린 뒤 얼어붙어 빙판길이었습니다. 다행히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가 발견해 비구는 10여 분 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아이를 봉고차가 치고 가버리네요. 제가 이제 눈이 뒤집혔던 거예요. 이 사고 난 거 영상을 제가 확인하고 나서 이제 생명의 은인이더라고요. 경찰은 용의 차량 추적에 나섰지만 차량 번호판이 폭설에 가려 식별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이 사흘 동안 CCTV 17,000여 건을 끈질기게 뒤진 끝에 서울에 있는 용의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경찰은 사고를 낸 승합차 운전자 47살 A씨를 붙잡아 사고 당시 음주 여부와 도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제주 앞바다에서 침몰한 어선 선체 일부가 사고 엿새 만에 인양됐지만 실종선원 1명을 발견하는 데 그쳤습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4명에 대한 수색에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대형 크레인이 바지선 위에서 줄을 당기자 부서진 선체 일부가 물 위로 올라옵니다. 해경은 오늘 3시간 동안 선미 부분을 그물로 감싸 인양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전복 사고가 나 침몰한 지 엿새 만입니다.
인양 과정에서 실종자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양한 선미 부부는 어선 전체 길이 27m 가운데 12m 정도였습니다. 침실이 있던 이곳은 사고 당시 9시간 가까이 생존 신호가 있었던 곳이지만 추가 실종자는 찾지 못했습니다. 기관실 옆 밑에 쪽이 선실이 현재까지는 발견 안 됐습니다. 그게 다 나올 줄 알았는데 한 명도 안 나오더라. 지금까지 선원 7명 가운데 3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4명은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해경은 선체 일부를 인양한 해역에 수중수색 잠수요원 90여 명을 투입했습니다. 해경은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한 선체 일부를 육상으로 옮겨 정밀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오승열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우리 국적의 유조선이 예정된 항로에서 이탈해서 이란 당국에 납포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인 선원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란 현지 매체들은 한국 유조선의 해양 오염으로 혁명수비대가 납포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제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지욱 기자 전해주시죠. 네, 한국 국적의 유조선이 갑자기 항로를 변경해 이란 영해로 들어가 이란 당국에 납포된 걸로 보인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유조선은 한국 케미호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푸자리아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선박 위치 조회 사이트 마린 트래픽을 보면 예정된 항행로를 벗어나 이란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근해에 있는 걸로 나타납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한국 국적의 유조선을 호르무즈 해협에서 납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한국 유조선이 석유에 의한 해양 오염을 유발했다며 이에 이란 혁명수비대가 해당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부산에 위치한 선사 측과는 계속 연락이 닿지 않는 가운데 해당 선박에는 우리 국적의 선원들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 해군의 해사무역기구는 한국 유조선이 항로를 변경해 이란 영해로 진입했다며 해당 유조선과 이란 당국 사이 상호작용이 있었다고 확인했습니다. 미 해군 오함대 역시 이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주시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난 연말 올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졌는데 새해 첫 거래일인 오늘 당장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급등하면서 3,000포인트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부동산 규제로 갈 곳 없는 돈이 몰리고 있는 것이기도 해서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 역시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신축년 개장 첫날 코스피는 2% 넘게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인 2,944.45로 마감했습니다. 3,000 돌파까지 불과 55포인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1조 원 넘게 내다 팔았지만 동학개미들이 1조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증권사들은 줄줄이 전망치를 높여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시장의 거침없는 상승세에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6거래일 동안 무려 코스피는 200포인트 이상 상승을 했거든요. 지나치게 빠른 주가 상승 속도인 거고요. 지난 한 해 가격이 3배 급등한 가상화폐 비트코인은 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4천만 원까지 다가섰습니다. 2018년 2천만 원대까지 치솟았다 300만 원대로 떨어졌던 폭락장이 재현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옵니다. 어느 정도 버블 수준에 오면 터지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내릴 때 굉장히 큰 손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일부에선 기업 실적과 무관한 묻지마 투자도 재현되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아파트값 급등세에 수도권이고 지방이고 할 것 없이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역대급을 기록하고 있죠. 일부는 청약 당첨을 위해서라면 위장 결혼이며 또 이혼도 서슴지 않는데 적발 시 당첨 취소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자녀 2명을 둔 40대 여성 A씨는 수도권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3명의 자녀가 있는 30대 남성 B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 5명이 된 이들 부부는 청약 점수가 높아 어렵지 않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파트 당첨 직후 이혼을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이 아파트 당첨을 위해 위장 결혼한 것으로 판단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시원 위장 전입이나 청약 통장 매수와 같은 고전적인 수법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단독 세대주가 부양가족을 허위 기재하고도 당첨된 경우는 11건이나 됐습니다. 청약 조건을 검증해야 하는 건설사가
공모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전국에서 197건의 부정청약과 3건의 불법 공급 사례를 적발했는데 위장 결혼과 이혼이 7건이나 됐고 위장 전입이 13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내 집 마련이 절실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시키는 등 특히 부정청약의 행위에 대해서 상시적인 단속 활동을 통해 엄단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정청약이 적발되면 당첨 취소와 10년간 청약 자격 상실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달걀과 오리고기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시작된 고병원성 AI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시작된 농가 피해가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특히 오리고기는 평년 대비 60%나 올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충남 천안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작업이 한창입니다. 최근 이 농장에서 닭 80여 마리가 폐사했는데 검사 결과 오늘 고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이 농장을 포함해 반경 3km 안에 가금류 69만 마리가 살처분됩니다. 지난해 11월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한 달여 만에 전국에서 가금류 약 1,3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확진된 농가는 전국에 걸쳐 41곳에 달합니다. 산란계 467만 마리가 살처분돼 가장 많았고 육개와 육용오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AI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오리와 닭, 달걀 가격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오리 1kg의 산지 가격은 2,374원으로 1월 평균 가격보다 60%나 높았습니다. 달걀도 4,050원으로 올라 평년 동월 대비 15.9%나 뛰었습니다. AI 확산세가 멈추지 않으면 4년 전 달걀 파동이 재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발생 양상이 계속 꾸준하게 이런 식으로 간다면은 16년, 17년 사례하고 거의 비슷하게 될 수는 있겠죠. 정부는 가금류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지만 AI가 보통 2, 3월까지 이어지는 만큼 가격 상승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하루 확진자가 3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30만이라고 하니까 감이 잘 안 오기도 하는데 웬만한 중소도시 인구만큼 감염자가 매일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백신 접종이 생각만큼 순조롭지 못한 것과 그리고 지난 연말 모임 자제령이 지켜지지 않은 게 맞물리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의 확산세가 언제쯤 잡힐지 유혜림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새벽 5시, 노인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서 있는 것조차 버겁지만 백신을 못 맞을까 걱정돼 새벽부터 나왔습니다. She can't stand that long, so I wouldn't got a wheelchair. If we wanted to, but he just wanted to let us know that it may not be vaccine available when we get up to the door. 백신 접종은 더딥니다. 지금까지 1차 접종을 마친 사람은 422만 5천여 명. 지난해 말까지 2천만 명에게 투여하겠다던 목표치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날 미국의 신규 확진자는 29만 9천여 명으로 사상 최다였습니다.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등 중소규모 도시의 전체 인구가 하루 만에 감염된 셈입니다. 누적 사망자는 35만 명을 넘어 도시 한 곳의 인구만큼 희생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폭증해 의료 체계가 마비됐습니다. If you are in a car accident, you're going to want us to save your life. ICU nurses and physicians who are not caring for 20 other patients at the same time. 보건당국은 새해 첫 주말인 지난 2일에도 119만여 명이 공항을 방문하는 등 연말연시 여행과 모임이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몇 주간 상황이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미국뿐 아니라 영국에서도 확진자가 급속히 느는데 백신 공급 속도가 수요를 따라잡지 못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백신을 1, 2차에 섞어 쓰고 또 용량을 절반으로 줄여 쓰자는 등의 주장이 나오는 건데 과연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건지 오늘 포커스는 영국과 미국의 백신 고육책에 맞췄습니다. 상점이 문을 닫아 거리는 어두워졌고 학교 문은 굳게 잠겼습니다. 영국의 하루 확진자가 5만 명을 넘는 등
코로나 확산 속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COVID patients in hospital beds in London, that has increased by over 45%. So we are seeing extreme levels of pressure. 게다가 백신 확보는 빨랐지만 실제 접종 속도가 나지 않자 불만이 쏟아지고 있죠. What we're lacking is transparency in when and where these vaccines will be delivered. We have suffered a shambles of vaccines being promised, cancelled. 다급해진 영국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서로 다른 백신을 혼용할 수 있다? 2번 맞는 백신의 1차와 2차 접종에서 각각 다른 제약사 제품을 써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죠. 전문가들은 영국이 도박을 하고 있다, 과학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상을 통해 확인한 1, 2차 접종 간격을 늘리자는 주장도 나왔죠. 일반적으로 2차 접종은 1차 접종 3, 4주 뒤인데 이 기간을 12주까지 늘리자는 겁니다. But we recognise that extension to 12 weeks allows us to get the initial vaccine to more people and protect, larger parts of the community. 시간을 번 만큼 접종자를 늘릴 수 있지만 효능이 떨어질 거란 비판이 나옵니다. For Moderna, 28 days later, and for Pfizer, 21 days later. 미국은 백신 접종량을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We agree that that number is lower than what we hoped for. We know that it should be better, and we're working hard to make it better. 정량을 맞은 사람과 절반만 맞은 사람이 동일한 면역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혼용 백신에 반토막 백신까지. 백신 접종 속도가 코로나 확산세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각종 궁여지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박범계 법무장관 후보자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협의해서 좋은 인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론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추미애 장관이 추구했던 검찰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으로도 들리는 발언이죠. 이 앞서 현충원을 방문한 윤석열 총장은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이심전심인지 동상이몽인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만 분위기가 달라진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있는 서울고검청사로 출근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검찰개혁의 마무리 투수가 되겠다며 중단 없는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검찰을 향해서는 사회 공동체의 눈높이를 맞추라며 검찰 문화를 에둘러 지적했습니다. 준 사법기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검사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다 다르고 또 사회 구성원, 집단들이 얘기하는 정의가 다 다릅니다. 지난 1년간 구렵화음만 나왔던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는 좋은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총장과의 협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검찰총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좋은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의 행보를 검찰 달래기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원칙론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현충원을 참배해 바른 검찰을 만들겠다고 방명록에 적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윤 총장이 당분간 대외적인 행보 대신 코로나19 상황 대응과 같은 현안에 집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TBS 교통방송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석 달여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교통방송은 서울시로부터 매년 300억 원 넘는 예산을 지원받기 때문에 일반 민영방송과는 성격이 많이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겠다며 방송 진행자들이 숫자 1을 강조하는 홍보 영상을 잇따라 내보내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광고가 민주당의 선거기호 1번을 떠올리게 한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시죠. 황정민 기자입니다.
일해야죠. 일해야 돼. 일합시다. 저도 일하거든요. 방송 진행자들이 일합시다란 문구를 반복합니다. 민트색 자막과 손가락으로 숫자 1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저요? 일하죠. 서울시 출연기관인 TBS 교통방송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겠다며 2달 전부터 케이블 TV와 라디오, 유튜브 등에 내보내고 있는 영상입니다. 100만 구독자 만들 캠페인이에요. 문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영상 내용이 민주당 기호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번호를 의미하기도 하는 샵 표시가 앞에 붙고 색도 민주당 색과 유사한 푸른 계열입니다. 온라인상에선 대놓고 1번 찍으라는 거냐, 선거법 위반이다, 공영방송인지 민주당 홍보국인지 가늠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한 누리꾼은 직접 선관위에 신고했다는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정 정당에 유불리하지 않도록 공정성을 명시한 방송법과 선거방송 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내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시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교통방송 측은 열심히 일할 수 있게 구독자 1명을 보태달라는 취지였다며 색도 TBS 상징인 민트색을 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불필요한 논란이 제기돼 송출 중단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양부모의 학대와 방관으로 생후 16개월 만에 세상을 떠난 정인이 사건을 두고 우리 사회 전반에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아니라 살인죄 처벌 주장까지 나오고 있고 신고를 외면한 경찰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정인아 미안해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경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을 강조한 뒤 정인아 미안해라고 손글씨로 쓴 종이를 펼쳐 보입니다. 입양 자녀가 있는 김미애 비대위원은 발언 도중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살인죄로 의율해야 된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나면 안아주고 마음껏 업어줄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SNS를 통해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손글씨 릴레이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16개월 어린아이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경찰과 보건복지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인이 사망의 공범과도 같은 경찰은 책임을 통감하고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하며 경찰청장은 사퇴해야 마땅합니다. 여당 지도부에선 자성론도 나왔습니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아동학대와 음주운전, 산재 사망에 대한 무관용 3법 입법을 약속했습니다. 아동학대 형량을 2배로 높이고 학대자 신상을 공개하겠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엔 사건 담당자들에 대해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는 등 비판 댓글이 수천 건 이어졌고 서장과 담당자 파면 요구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12만 명을 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입양 아동을 사후에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TV조선 박경준입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성추행으로 피소될 수 있다는 움직임을 처음으로 유출했던 여성단체 대표가 소속돼 있던 한국여성단체연합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여성단체가 가해자와 함께하길 택했다며 여성단체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대자부가 붙었습니다. 보도에 정준영 기자입니다. 여성단체연합 출입문 양쪽엔 대자보가 붙었습니다. 막내 활동가로 자신을 소개한 글쓴이는 활동가가 된 후로 내가 배운 건 침묵뿐이라며 직무 배제된 여성단체연합 김모 상임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박원순 피소 유출 사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은 수직적인 위계질서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분위기라고 지적했습니다. 글쓴이는 여성단체가 정치적인 이익에 눈이 멀어 박원순 서울시장 사건에 있어 가해자와 함께하길 택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단체가 가해자의 편에 서 있다는 것을 본 내 두 눈을 찔러서 보지 못하게 된다고 한들 이 일이 없던 일이 될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서울시와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여성단체연합이 매년 지원받은 보조금 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 청구를 내기도 했습니다. 여성연합 측은
대자보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한다며 대자보 처리는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미국 의회가 새로 출범해서 취임식이 열렸는데 맨 앞줄에선 한 여성 의원이 우리 옷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한복과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유진 기자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취임식. 원피스와 정장 차림할 의원들 사이에 붉은색 저고리와 푸른색 치마, 한복이 눈에 띕니다. 워싱턴주 하원 의원 메릴린 스트릭랜드는 한복을 입고 취임 선서를 했습니다. 한복은 내가 물려받은 문화유산이고 내 어머니를 명예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성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트릭랜드는 한국인 어머니와 미군이었던 흑인 아버지 사이에서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워싱턴주 타코마 시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11월 하원 의원에 도전했습니다. I'm also running to be the first African American ever elected to Congress from Washington State and the first Korean American woman in our nation's history. 미국 언론들은 한국계 초선 의원의 한복 등원에 주목했습니다. 팔꿈치 인사를 나눈 재선 의원 앤디 김은 한인 사회의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순자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있는 스트릭랜드는 의회에 입성한 첫 한국계 여성 중 한 명이 됐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지난 여름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가 처음으로 관람객을 만났습니다. 훌쩍 큰 아기 판다를 이정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아장아장 기어다니며 혼자서 나무도 타고 엄마와 장난을 치다 밑으로 떨어져도 씩씩하게 다시 올라오는 아기 판다. 지난해 7월 국내 최초로 태어난 아기 판다 푸바오입니다. 걸음마 단계를 지나서 걷고 뛰는 것은 좀 자연스러워졌고요. 나무에 오르는 연습들을 깨어있는 시간에 많이 하고 있어요. 태어난 지 168일 만에 일반 관람객에게 첫 선을 보인 푸바오. 200g이 안 되는 저체중으로 태어났지만 사육사들의 보살핌 속에 체중도 12kg 넘게 훌쩍 늘었습니다. 귀엽다. 관람객들은 푸바오의 첫 바깥나들이를 카메라에 담기 바쁩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일반인 관람은 사전 예약제로 진행됐는데 오는 17일까지 예약이 마감됐을 정도로 인기입니다. 아기 판다 너무 귀여워가지고 내년에 9살 되면 내년에 와서 또 보고 싶어요. 5만여 명의 일반인 투표로 선정된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뜻을 지닌 자신의 이름 푸바오처럼 아기 판다가 추운 겨울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네, 올해가 소의 해죠. 이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속담처럼 소의 쓰임새는 농사부터 백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데요. 소에서 새 희망을 봅니다. 임소인 기자입니다. 소로 가지고 농 가고 밭 가고 우리 영감 소 없으면 벌써 죽었어. 소 덕분에 이렇게 살았지. 전통 농경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농가의 미천이던 소. 힘을 보태는 노동력이자 운송수단이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함께해온 소를 돌아보는 자료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단단한 소의 몸통 위에 비스듬히 올라타 피리를 부는 모구도엔 예로부터 소와 더불어 살았던 일상이 담겼고 소가 편안하게 누운 모양이나 소의 뱃속 모양과 같은 땅이 명당으로 손꼽혔습니다. 자연스레 소를 둘러싼 속담도 많은데 소는 하품밖에 버릴 것이 없다는 말처럼 소의 쓰임새는 폭넓습니다. 잘 알려진 우유는 물론 소 가죽으로는 북과 장구, 가죽신을 만들었고 소뿔로 화각함을 만들었습니다. 인류를 괴롭힌 천연두의 백신에 소의 고름이 쓰였고 소 가죽에서 추출한 젤라틴은 오늘날의 약에도 쓰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흰소 해에는 소처럼 우직하고 단단한 걸음처럼 조금씩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소가 새해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My conscience tells me clearly and certainly that I cannot prolong the bad dreams. 포드 미국 대통령은 전임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난 지 한 달 만에 사면했습니다. 포드의 지지율은 하룻밤새 71%에서 49%로 추락했고 2년 뒤 재선에 실패했습니다. 포드는 닉슨 사면으로 자신이 치를 대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면에 앞서 닉슨에게 공식 참여 성명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닉슨이 버티자 이렇게 푸념했다죠. 내가 아주 엄청난 위험을 무릅쓰는데도 닉슨은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결심했고 그대로 결행했습니다. 포드의 용기로 미국은 대통령이 재임 중 사건으로 기소된 적이 없는 국가로 남았습니다. 대통령학의 권위자인 그리핀 교수는 미국의 정치 전통 중에 가장 중요한 사례로 그래서 닉슨 사면을 꼽았습니다. 대통령은 과거를 돌아보며 정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새해 벽두에 써올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이 이틀 만에 유야무야되는 분위기입니다. 무엇보다 큰 이유는 민주당 열성 지지층의 강력한 반발 때문입니다. 당사자의 반성과 사과 없는 사면 논의는 있을 수 없다는 반발이 부딪혀 이 대표와 민주당이 사면 논의를 멈추기로 한 겁니다. 이낙연 대표는 사면을 제안하면서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벌어진 논란은 이 이슈가 지닌 폭발력과 함께 복잡하게 깔린 정치적 배경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계기가 됐습니다. 야당은 사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도 서울,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야권 분열을 노린다거나 여론 떠보기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권에서는 대체로 시기와 내용에서 적절치 않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어떤 지지자는 대선 때 써야 할 사면 카드를 이 대표가 써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어떻든 이제는 8순과 7순에 접어든 두 전직 대통령이 길게는 4년 가까이 갇혀있는 현실을 진지하게 돌아볼 때가 됐습니다. 이 문제는 이번에도 입증됐듯이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또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낸 것도 풀어주는 것도 어쩌면 피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운명일 겁니다. 포드 대통령은 닉슨 사면 10년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정적인 정치적 파장과 긍정적인 국가 이익을 비교해 따져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대통령이 하는 일입니다. 1월 4일 앵커의 시선은 대통령의 용기였습니다. 이번 주는 눈과 한파 소식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중부 지역에 눈이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내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충청과 강원, 전북 지역은 1에서 3cm가 예상되고요. 수도권과 그 밖의 지역은 1cm 정도 쌓이겠습니다. 출근하실 때 빙판길 조심하셔야겠고요. 옷도 따뜻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중부 지역은 종일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는 그럭저럭 버틸 만한 수준일 텐데요. 모레부터는 만만치 않은 강력한 한파가 시작되겠습니다. 특히 금요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1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앞으로 눈 소식도 많이 있는데요. 서울은 모레 밤에 눈이 내리겠고 호남과 제주 지역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월 4일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